신숙주를 지킨 동자신. 신숙주는 고요한 눈길로 천장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그러고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지요. 모든 일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아련하면서도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기억 속의 일들은 황당한 것이었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지요. 신숙주는 그 모든 것을 하늘이 자신을 도우려 한 뜻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이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자식들은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몰라. 신숙주는 가만히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인 자식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지요. 거기에는 아직도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어린 동자도 함께 있었어요. 청색 옷을 입은 동자는 누구보다 숙연하고 슬픈 표정으로 신숙주의 머리맡에 다소곳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답니다. 날이 희끄물에 밝아오기도 전에 과장이 마련된 경복궁 앞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지요. 신숙주도 다급히 과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어요. 아직도 주위는 어둑어둑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이가 없었답니다. 그만큼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신숙주와 마찬가지로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을 뿐 제대로 잠을 이룬 이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마침내 궐문이 열리자 선비들이 앞다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어요. 선비들 무리에 휩쓸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려던 신숙주는 일순 전신을 덮쳐오는 공포 때문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지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답니다. 선비들이 들어가는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커다랗고 흉측하게 생긴 괴물의 입속이었어요. 괴물은 능청스럽게도 큰 입을 벌리고 선비들을 하나둘씩 한 입 가득 삼키고 있었지요. 신숙주는 몇 번이고 두 눈을 비비며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 하나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한자리에 우뚝 서서 갈 길을 방해하는 신숙주를 이상한 눈초리로 힐끔거릴 뿐이었어요. 신숙주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답니다. 깜짝 놀란 신숙주가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아래 위로 청색 옷을 입은 동자가 천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자는 신숙주에게 뭐라 말할 겨를도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괴물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괴물은 제가 선생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만든 환영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네가 거짓으로 꾸민 환영이라고? 동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숙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괴물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과연 거기에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제야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태양빛을 받아 청명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현판이 울긋불긋한 단청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걸려 있었답니다. 신숙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동자에게 물었지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런 해괴한 짓을 벌였단 말이냐?
동자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저 선생님께서 후일 큰 인물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터라 평생 선생님을 곁에서 모시고자 온 것이옵니다. 신숙주는 할 말을 잃고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비록 나이 어린 동자라고는 하지만 좀 전에 자신이 보았던 그런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소년 같지는 않았답니다. 더구나 말하는 투로 보나 청색 옷을 입은 기이한 차림새로 보나 비상한 동자임이 분명했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신숙주를 놀라게 한 건 동자의 다음 말이었어요.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선생님께서도 제가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생님과 말을 주고받은 지 한참이 됐는데도 주위 사람들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뜩 정신을 차린 신숙주가 주위를 둘러보니 과장으로 향하는 선비들 중 어느 누구 하나 동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였어요. 그들은 아까부터 호공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신숙주를 마치 몇 번 과거의 낙방에서 미쳐버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듯 그저 힐끔거리며 피하고 있었답니다. 신숙주는 당황해 하면서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귀신이 분명할 텐데 혹시 귀신을 잘못 건드려 해나 입지 않을까? 신숙주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이 동자가 빙긋 웃으며 공손하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그런 걱정일랑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신숙주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과거를 치른 다음에 생각해도 될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과장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대로 계속 동자와 말을 나누었다간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게 뻔하였어요. 이만 과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오늘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동자는 그렇게 말하며 신숙주를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 꼭 두세 걸음 뒤처져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뒤를 따랐지요. 동자의 걸음걸이에선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동자는 평생 신숙주를 따라다니며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미리 가려주었지요.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조정의 일도 동자의 말을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평탄하였어요. 심지어 신숙주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동자가 미리 안전한 백기를 일러주어 고생을 하지 않았고 또 일본에서의 일도 무사히 끝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신숙주를 일러 앞일을 미리 예견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실상은 동자의 뜻에 따라 행동한 덕분이었지요. 동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먹는 것도 신숙주가 먹다 남긴 것들만 조금씩 먹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의 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신숙주는 동자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요. 그는 설령 말한다 해도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 하는 심정에 때로 속이 답답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렇지만 동자는 신숙주와 처음 만나 약속한 것을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신숙주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안팎의 바람을 든든하게 막아 주었지요. 신숙주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는 자식들이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유언 끝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중에 내 제사상을 차릴 때는 반드시 그 옆에 따로 작은 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여라. 그것만이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될 것이야. 신숙주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답니다. 그와 동시에 청색 옷을 입은 동자의 모습도 호련히 사라졌지요. 그 후 신숙주의 제삿날이 되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제사상 옆에 작은 상을 하나 더 마련했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한 은혜. 한참을 달렸어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상의 집에서 멀리 가야 했답니다. 동비는 이러한 일념으로 밤길을 처녀의 몸으로 혼자서 달리고 또 달렸지요. 정신없이 달려가다 숨이 차올라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어 잠시 길가에 주저앉았어요. 문득 노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어디를 가든 잘 살거라. 이것이면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노마님의 손에는 갖가지 폐물과 옷가지를 담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노마님의 눈가엔 눈물이 그렁하였지요. 동비가 어려서 조실부모한 뒤부터 친딸처럼 여기면서 키워준 노마님이었어요. 노마님의 배려에 어려움 모르고 그 집에서 컸답니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더니 차차 자라나서 어엿한 처녀의 모습이 되자 동비는 여느 처녀들 못지않게 어여쁘기 이를 데 없었어요. 한편 재상을 지내는 최대감은 어여쁜 처녀로 자라나는 동비를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대감이 은근한 목소리로 동비를 불렀지요. 동비는 최대감의 부름에 생긋생긋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동비가 최대감의 앞에 다가가서 앉았답니다. 그 순간 최대감의 손이 뻗쳐오는가 싶더니 동비의 몸을 와락 끌어안았지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동비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감히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다만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쳤답니다. 동비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최대감은 그녀를 놓치고 말았어요. 동비는 문을 박차고 나가 자신도 모르게 곧장 노마님이 계시는 안방으로 갔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동비는 노마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노마님은 당황한 얼굴로 동비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네 꼴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야? 동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마님, 소녀는 이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보거라. 동비는 울먹이며 조금 전의 일을 말하였어요. 노마님은 묵묵히 듣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렇다고 네가 죽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마님. 만일 제가 대감의 분부를 듣지 않으면 틀림없이 고초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부대로 이행한다면 저를 어려서부터 키워주신 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오니 제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이만 못하옵니다. 노마님은 이 같은 동비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였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더니 장에서 적지 않은 폐물과 옷가지를 꺼내주며 말하였어요. 아무래도 네가 이 집에 있기는 힘들겠구나. 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길을 마련해 보도록 하거라. 이것을 미천으로 삼으면 먹고 지내기엔 어렵지 않을 게다. 그날 밤 노마님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살며시 동비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답니다. 동비가 노마님에게 수십 번도 더 하직 인사를 올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뛰쳐나온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처량해진 자신의 신세에 기가 막힌 동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비는 이 세상에 아는 사람도 아는 집도 없었지요. 다시 일어서서 무작정 길을 가다 보니 날은 벌써 새벽을 향하고 있었어요. 동비의 눈앞으로 강이 보였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문득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말을 탄 한 사나이가 다가왔어요. 그 사나이는 처녀가 이른 새벽에 홀로 강가를 헤매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여 의심스런 목소리로 말을 건네었어요. 무슨 일로 젊은 처녀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길을 가는 것이오? 동비는 겁먹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대답하였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여 강물에 빠져 죽을까 하옵니다. 사나이는 가련한 동비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젊고 어여쁜 처녀가 세상을 버리다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소? 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으니. 동비는 살며시 사나이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인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나이를 따라가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사나이와 동비는 새벽길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지요. 세월은 흐르는 강물같이 흘러갔어요. 동비를 그렇게 떠나보낸 최대감 댁의 노마님은 가슴 속에 시름을 묻어둔 채 세상을 떠났답니다. 노마님이 세상을 떠난 후 최대감의 집은 그 기운이 다했는지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최대감이 죽자 연이어 그의 아들들도 세상을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최대감의 손자 울룡만이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러나 가세가 이미 기운 지 오래라 사는 모습이 비참하기 그지없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울룡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선조 때부터 집에서 부리던 노비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호적이 어딘가 있을 것이야.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종은 상전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종의 호적 또한 상전이 갖고 있었지요. 그 호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종은 상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때문에 운 좋게 상전의 집을 나와서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마다 얼마의 공물을 상전에게 바치는 것이 상례였지요. 만일 종들이 공물을 바치지 않을 경우엔 상전이 마음대로 돈을 받고 그 종을 딴 사람에게 팔아버려도 그만이었어요.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울룡은 빙그레 웃으며 종들의 호적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갔지요. 울룡은 그곳에서 종들의 호적을 내보이며 거만하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은 모두 우리 선조의 은혜를 입은 하인들이다. 나의 조모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편히 살게 해주었으나
내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하여라. 갑자기 나타난 상전이었지만 종들은 마지못해 대답하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자신들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갑자기 나타난 울룡이 밉기만 하였지요. 종들은 일단 울룡을 방으로 모신 뒤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였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그자에게 줄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글쎄 말이야. 그렇다고 공물을 주지 않으면 우릴 딴 사람에게 팔아넘길지도 모르니 이거 참.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어요. 이렇게 고민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 아예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무슨 소린가? 오늘 밤 그자를 없애버리세.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처리하면 탈로 날 염려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종들은 잠시 술렁거리더니 이내 다짐하였어요. 아무래도 그 길밖에 없겠네. 한편 울룡은 저녁상을 물리고는 고된 여행길에 쌓인 피곤함으로 금방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울룡은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살며시 눈을 떴답니다. 울룡은 살며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밖에는 종들이 손에 칼과 도끼를 들고 숨을 죽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울룡은 가슴이 철렁하였어요. 어서 달아나야 했지요. 그는 작은 들창문을 열고 방에서 빠져나와 있는 힘을 다해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러고는 무작정 뛰었답니다. 한참을 뛰다 뒤를 돌아보니 종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울룡은 사력을 다해 도망쳤지요. 정신없이 가다 보니 날이 어느덧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기력을 잃은 울룡은 종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음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이른 새벽에 불공을 들이러 가던 부잣집 마님과 하인이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였지요. 마님은 그 사나이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주라고 하인에게 명하였어요. 운룡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낯선 방 안의 모습이 들어왔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이 말을 걸었어요. 이제 정신이 드시오? 운룡은 그 하인이 자신을 해치려던 종들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며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거 참 고생 많았겠소. 잠시 기다리시오. 마님께 알려야겠소. 하인은 마님께 가서 울룡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만히 하인의 이야기를 듣던 마님은 잠시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울룡을 방 안으로 들게 하였지요. 울룡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벌떡 일어나 그를 상석으로 인도하였어요. 울룡 도련님, 이리 앉으십시오. 울룡이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감히 상석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마님은 울룡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어요. 도련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노인네는 어렸을 때 도련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도련님의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어여삐 여기시며 키워주셨지요. 제 나이 올해 70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마님의 은덕이지요.
제가 개경을 떠나온 지 오래여서 궁금해도 어쩔 도리가 없던 차에 이렇게 도련님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하늘이 저에게 늦게나마 옛 상전의 은혜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집의 안주인은 바로 예전에 최대감의 집에서 도망 나온 동비였어요. 나이가 들어 이젠 호호 백발의 노인이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그 옛날 자신에게 베풀어준 노마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동비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과 손자를 불렀답니다. 이분은 옛날 내가 모시던 마님의 손자이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분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하느니라. 동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울룡에게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하고 갖은 정성을 다해 모셨답니다. 동비의 아들들은 모두가 준수한 용모에 기계와 재력까지 갖추고 그 마을의 유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낱 떠돌아다니는 거린 같은 사내를 어머니께서 상전으로 받들며 자신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모시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울룡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엄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있는 터라 거역할 수 없어 속으로만 불만을 사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울룡이 동비에게 말하였어요. 덕분에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는데. 동비는 울룡의 말을 잘랐어요. 며칠 더 묵고 가신들 상관 있겠습니까? 좀 더 계시지요. 마침 주변에 아들들이 듣고 있는지라 동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날 밤 울룡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었어요. 도련님, 저희 아들들이 도련님을 불편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지금이야 늙은 어미가 명하는 일이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도련님 혼자 길을 떠나신다면 지난번 같은 일을 또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동비의 말에 울룡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홍기가 꽉 찬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아이를 소실로 삼으십시오. 울룡은 동비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초라해졌다 하지만 선조가 부리던 종의 손녀와 혼인을 하는 것은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울룡이 망설이는 것을 본 동비는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도련님, 저는 제 손녀딸을 양반집에 시집 보낼 속셈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옛날 마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도련님을 안전하게 모시려 할 뿐입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는 어찌하여 제 뜻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동비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울룡은 마지못해 그녀의 말을 따랐어요. 다음 날 동비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손녀딸을 울룡에게 시집 보낼 것을 명하고 준비를 서두르게 하였지요. 어머니의 엄한 분부에 아들들은 두말 없이 신방을 꾸미고 혼수를 준비하였어요. 그날 밤 울룡은 의복을 정제하고 동비의 손녀와 혼례를 치렀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동비는 아들들에게 당부하였어요. 상정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니 손녀딸과 함께 평안히 가실 수 있게 차비를 하도록 하여라. 준비해둔 혼수는 물론 여행에 차질이 없게 단단히 준비하거라.
그리고 아비는 상전을 모시고 상경했다가 돌아오되 상전의 서찰을 받아와서 무사히 도착하셨음을 내게 알려주도록 하거라. 동비의 말에 손녀딸의 아비되는 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준비를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그리하여 울룡은 무사히 개경에 당도했고 그 후에도 해마다 동비의 집에서 재물과 곡식을 올려보내 큰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답니다. 안동을 지킨 유성룡의 쑥부. 유성룡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 마을이랍니다.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보물 제414호로 지정되어 있지요. 유성룡이 우의정이 되어 잠시 고향 마을에 내려갔을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날 그의 숙부가 불쑥 그를 찾아왔어요. 어디서 술을 한잔 했는지 비틀거리고 있었답니다. 하인들은 숙부가 대문을 들어서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숙부는 집안에서 바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말썽이나 부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숙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유성룡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조카, 우리 바둑이나 한판 둘까? 유성룡은 깜짝 놀랐어요. 숙부가 방금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가 멀쩡한 얼굴로 바둑을 두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성룡은 숙부와 바둑을 두고는 더더욱 놀랐답니다. 별로 힘도 못 쓰고 세 판을 내리졌기 때문이지요. 유성룡의 바둑 실력은 조선에서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숙부에게 맥없이 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유성룡은 숙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어요. 그동안 숙부님께 결례가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조카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숙부가 말하였어요. 자네는 이 나라의 재상이 아닌가? 더는 가르칠 것이 없네. 내가 오늘 자네를 만나러 온 것은 이 집에 찾아올 손님이 있어서라네. 손님이라니요? 누가 저를 찾아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금강산 어느 절에 있다는 중이라네. 저녁 때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할 것이야. 절대로 이 집에 들이지 말고 뒷사 남자로 보내도록 하게. 내가 그 암자에서 그 중을 맞이하겠네. 숙부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뒷산으로 향하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유성룡의 집에 금강산에서 왔다는 중이 찾아왔지요. 그는 유성룡에게 합장을 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답니다. 유성룡은 숙부가 알려준 대로 그 청을 거절하고 점잖게 말하였어요. 저희 집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꼭 이 마을에 묵고 싶으시다면 뒷산 암자로 모시겠습니다. 유성룡은 하인을 불러 중을 뒷산 암자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어요. 중이 암자에 도착하자 유성룡의 숙부가 중을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여기서 술이나 마시며 좋은 이야기나 나누지요. 좋습니다. 그렇잖아도 술 생각이 났는데 고맙습니다. 숙부는 중과 마주 앉아 미리 준비한 술을 나눠 마셨어요. 중은 정신없이 술을 마시더니 드디어 취해 골아떨어졌지요. 숙부는 중의 바랑을 열었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조선의 군사시설과 도로 등이 그려진 지도와 날카롭게 빛나는 칼이 들어있었지요.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구나.
숙부는 중의 몸에 올라타 목에 칼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이놈, 넌 일본의 첩자더냐? 거짓말을 하면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서 깬 중이 부들부들 떨며 애걸하였어요.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조선의 군사시설을 살피고 군사 기밀을 빼내며 조선을 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유성룡 대감을 암살하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숙부가 칼을 거두며 말하였어요. 네 놈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네 놈을 죽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너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네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전하라. 조선 7년 전쟁은 하늘이 정한 일이니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고향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만약 네 놈들이 이 안동 땅에 들어온다면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가서 꼭 이 말을 전해라. 겨우 목숨을 건진 중은 일본으로 돌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유성룡 숙부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놀라며 부하 장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너희들은 조선에 가면 안동 땅에는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고향 안동은 무사했다고 한답니다. 스님이 준 3가지 물건. 옛날 옛적 어떤 아버지가 아들 형제를 두고 죽었더랍니다. 그러니 형제가 아버지 재산을 나누게 되었는데 형은 욕심이 많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하고 좋은 건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지요. 아우는 겨우 형이 차지하고 남은 것만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우는 마음씨가 착하여 조금 가진 것마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니 형이 아우를 보고 너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못 지키고 그게 무슨 꼴이더냐? 남보기 부끄러우니 당장 나가거라. 하고 마을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아우는 빈손으로 쫓겨나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녔지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길에서 웬 스님을 만났답니다. 늙은 스님이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무거운 바랑을 끙끙거리며 메고 가는데 그걸 보니 참 안 되었거든요. 스님, 그 바랑을 벗어주시면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아우는 바랑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스님을 따라갔지요. 가다가 보니 깊은 산골에 다 쓰러져 가는 절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그리로 들어가더래요. 아우도 따라서 들어갔답니다. 아우는 그날부터 아예 절에 눌러 살면서 스님 뒷바라지를 하였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나무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스님을 잘 모셨지요. 그렇게 한 3년이 지나니까 하루는 스님이 아우를 불러놓고 물건 3가지를 주더랍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내 그 보답으로 선물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거라. 선물이 뭔고 하니 방석하고 보자기하고 젓가락이었어요. 아우는 3가지 물건을 받아들고 절을 나와 고향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고향 마을에 다 왔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걸어서 다리가 몹시 아프거든요. 아우는 잠깐 앉아서 쉬려고 스님이 준 방석을 길가에 턱 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지요? 방석이 스르르 변하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런 신기한 일이. 이번에는 보자기를 펴서 슬슬 흔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보자기에서 갖가지 고운 옷이 꾸역꾸역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젓가락을 쥐고 탁탁 두드려 보았어요. 그랬더니 온갖 맛있는 음식이 줄줄이 나와서 떡하니 상이 차려지더래요. 이 세 가지 보물 덕분에 아우는 금방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겠다. 보자기만 펴고 흔들면 언제든지 고운 옷이 쏟아져 나오겠다. 젓가락만 쥐고 두드리면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지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형이 이걸 보고 셈이 많이 났지요. 빈털터리로 쫓겨난 아우가 돌아와서 저보다 훨씬 더 큰 부자로 살고 있으니 배가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아우 흉내를 내느라고 재산을 모두 팔아치우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재산 판 돈을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는 않고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놓고 나갔답니다. 형은 몇 날 며칠이 걸려 아우가 스님과 함께 살았다는 산골 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절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스님은 간 곳이 없더랍니다. 할 수 없이 고향 마을로 돌아와 보니 그새 땅에 묻어놓은 돈은 도둑이 몽땅 훔쳐가 버렸지요. 이래서 형은 거지꼴이 돼버렸답니다. 다행히 아우네가 부자로 잘 사는 덕분에 거기에 얹혀서 밥은 안 굶고 살았다지요. 산신령이 보낸 의원. 어서 갈아입으세요. 선비 체면에 그렇게 구겨진 옷을 입고 밖에 나가시면 되시겠어요?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어머님이 벌써 3년째 알고 계시지 않소? 그런데 아들이 구겨진 옷 타령이나 하고 있어서야. 하지만 오늘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나가시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입으시면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밖에 나가는 것도 잘못인 법이오. 죄를 짓는 마당에 옷차림이 좋아 무엇하겠소? 강응정은 끝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구겨진 옷을 그대로 입고 집을 나섰던 것이지요. 그래야 친구들이 응정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임을 빨리 끝낼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분 고집을 누가 꺾겠어. 어머니 걱정을 하느라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도 1년 만에야 겨우 나가시는 분인데. 강응정이 대문 밖으로 나가자 아내는 혼잣말을 하였어요. 강응정은 조선 성종 때 사람이었어요. 은진이라는 곳에 살았지요. 학문이 깊어 많은 선비들이 부러워하였대요. 강응정은 은진 고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기 때문이지요. 응정의 어머니는 벌써 3년째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응정은 어머니가 알아눕자 다른 일들은 모두 팽개쳐버렸지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응정은 좋은 약이 있는 곳이라면 100리도 500리도 멀다고 여기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이 약은 용한 의원이 지어준 것입니다. 좀 드셔보시지요. 너의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금방 일어나야 될 터인데. 진지를 잘 드셔야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이 죽을 드십시오. 어멈이 전복으로 죽을 썼답니다. 내가 아프니 온 집안 사람이 고생이구나. 고생이라니요. 죽이 좀 뜨겁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응정은 죽을 후후 불어 어머니의 입에 직접 넣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였지요. 몸에 힘이 없어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였거든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언제나 응정의 몫이었어요. 물론 약을 올리는 일도 응정이 하였지요. 어머니를 돌보는 일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답니다. 응정은 항상 병든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잤어요. 이부자리도 제대로 펴지 않은 채 말이지요. 잘 때는 일부러 옷의 띠를 풀지 않았답니다. 그래야 어머니께서 찾으실 때 금방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응정에겐 조금씩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였어요. 저러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덜컥 세상을 뜨시면 어떡할까? 하고요. 누가 금방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그날도 응정은 잠이 드신 어머니를 보며 낮게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탁, 탁. 바로 그때 무언가가 창문에 부딪혔어요. 누구요? 응정은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당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응정아, 나는 산신령이다. 네가 어머니의 병을 걱정하고 있길래 도와주려고 잠시 들렀느니라. 예? 그러면 어머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일 점심때 나그네가 한 명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은 이름난 의원이니라. 틀림없이 너의 어머니의 병을 고쳐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게 정말입니까? 응정은 너무 기뻐서 산신령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요. 응정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방의 천장이지 뭐예요. 산신령을 만난 건 꿈이었던 것이었답니다. 너무 생생하구나. 꿈이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응정은 어서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지요. 산신령이 말한 그 의원이 꼭 나타날 것 같았어요. 응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팎을 깨끗이 쓸었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 것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지요. 응정은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나그네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답니다. 저의 이름은 원이라고 합니다. 윤왕동이라는 곳에 살지요. 먼 곳을 가는 길에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이 집을 찾아들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응정은 소년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였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곧 처방을 써드리지요. 소년은 어린 나이에 병을 고치는 법을 배운 용한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소년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은 어머니는 금방 병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지요.
응정의 효심은 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에도 변함이 없었답니다. 물론 3년상을 치렀지요. 3년상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무덤을 돌보는 일을 말한답니다. 그 일을 3년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3년상이라고 하지요. 응정은 3년상을 지내는 동안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맨발로 지내었어요. 부모를 곁에서 모시지 못하는 죄인이 편히 지낼 수 없다며 버선을 신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발등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지는 아픔 속에서도 응정은 부모를 잃은 슬픔만을 생각하였어요. 강응정의 이야기는 곧 널리 퍼져나갔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의 집 문에 효자가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정표를 달아주었답니다. 산신령도 감동한 효자였으니 말이지요. 남편 잃은 부인의 절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몇 대 후손에 충청도 온양 땅에 이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선비에게는 마침 나이찬 딸이 있어 청주 고을 병사 민아무개의 며느리로 정혼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신부가 신행도 하기 전에 신랑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답니다. 덧없이 과부가 된 이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어요. 소식을 안 날부터 음식도 들지 않고 종일토록 울면서 지내었지요. 식구들은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했답니다.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다만 원체 감시가 엄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부인은 어느 날 무슨 일을 깨달았는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지요. 한때나마 철없이 목숨을 끊으려 하여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으니 다만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모들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청이란 대체 무슨 청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의지할 사람을 잃고 저희보다 몇 곱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제사도 지낼 사람이 없으니 제가 가서 위로 시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고 아래로 양자라도 얻어 민씨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듣는 동안 부모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옛날부터 하루 정이 100년 간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나 겨우 식만 올렸을 뿐 시집에는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딸이지요. 그런 딸이 이토록 절개가 깊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고 측은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어쨌든 딸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었지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청주로 가다가 도중에서 또 죽을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딸의 태도가 분명하고 말의 뜻이 꿋꿋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청을 들어주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갓 죽은 까닭에 이 부인은 상복 차림으로 신행을 하게 된 처지였어요. 그렇지만 시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부인은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겼답니다. 뿐만 아니라 완연한 주부가 되어 알뜰히 살림을 꾸리고 조리 있게 하인을 부렸지요. 그동안 죽은 남편에 대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씨 조상의 차례도 법식에 꼭 맞춰 지성껏 지내었답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청주의 온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이부인이라고 칭찬하는 동안 남편의 3년상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이 부인은 그제야 시부모한테 간곡한 청을 하였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얻어 민씨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이 청을 안 들을 리는 없었지요. 아니, 기특한 며느리의 청이라기보다는 실상 한 가정의 큰 문제이며 또한 시급히 정해야 되는 일이었답니다. 이 소문이 나자 바로 적당한 양자감이 가까운 일가 중에서 나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들인 67살짜리 양자는 다행하게도 성미가 곱고 영리하였지요. 이 부인은 양아들을 몹시 사랑하였어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예절과 글방에서의 공부에 대하여는 다른 부모보다 더 엄했답니다. 이렇게 이 부인이 남편 없는 신부, 다시 말해서 과부인 신부로 민신의 집안에 들어온 지 언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가정 형편은 옛날의 몇 배로 부유해졌지요. 모두가 이 부인이 알뜰살뜰 살림을 누려온 덕분이었어요. 늙은 시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복스러울 만큼 편안히 지냈답니다. 하지만 수명은 어쩔 수 없었는지 나이 80이 되자 두 내외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지요. 이때 양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었고 또 젖먹이 어린애까지 낳고 있었어요. 시부모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른 이 부인은 그 후 3년간 제수를 손수장만하여 양아들로 하여금 지성껏 제사를 지내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양아들 내외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다녀오더니 다시 사당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어요. 그리고 양아들 내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지요. 오늘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이 부인이 어쩐지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무슨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아들 내외도 그것을 느끼고 새삼 자세를 고추 앉았지요. 다른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도 장성하여 아이까지 갖게 되었으니 조상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과 밭것과의 왕래도 너희 힘으로 넉넉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너희 내외에게 맡길 터이니 부디 나의 뜻을 이어서 잘해주기 바란다. 듣고 보니 실상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양아들 내외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어리둥절하였지만 예, 어머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 부인이 안방에서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지요. 한 여종의 외침을 듣고서야 양아들 내외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깨끗이 치운 방 아랫목에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상복을 입은 이 부인이 잠든 듯이 고이 숨져 있었지요. 이 상복이야말로 이 부인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답니다. 그런 줄 모르는 양아들은 머리맡에 남은 약사발을 먼저 발견하고 대경실색하였답니다. 어머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물론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책상에 고이 접어놓은 유서가 그 이유를 대신 말해주었어요. 유서에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그뿐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꾸려 나아갈 일과 아울러 선비로서의 행실들이 자상하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일찍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의 부친을 대신하여 너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너희가 민신의 가문을 빛나게 이어주기 바란 때문이다. 따로 너희에게 넘겨주는 토지와 재산의 문서는 너희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제 내 할 일도 다 하고 너희도 훌륭히 된 이상 처음 뜻한 대로 한시 앞비 지하에 계신 부친 곁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 최후의 부탁을